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AP의 백영석이라고 합니다. We have got a problem. A few problems, actually. We've got aging roadways, Aging power grids, aging everything. We also have the age-old problem of bias in the workplace. Really? Never heard of it. The question is, who's going to fix all of this? An actor? Probably not. But you know who can solve it? Business. Because solving big problems is what business does best. So let's take on the wage gap, the opportunity gap, The achievement gap. whatever the problem, business can help. And I know who can help them do it.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SAP의 백영석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비디오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SAP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사실 SAP도 많은 그런 어떤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예전에 알고 있던 SAP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SAP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지능형 기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더 많이 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SAP가 계속 성장을 했다라는 자랑질을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SAP 미션 자체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SAP는 기본적으로 저희 고객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경영 혁신이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맞는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72년도에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초기에는 ERP라고 하는 그 어떤 마켓 카테고리 자체를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하나를 출시한 이후에 SAP 자체의 그 기업의 본질 자체가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모를 해왔습니다. 특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저희가 기존에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팔고 사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고객들의 평가를 받는 그런 기업이었다가 이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실은 아웃컴 베이스드 모델의 그런 성과 위주의 그런 어떤 트랜잭션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를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라고 하는 기본 플랫폼을 가지고서 단순한 앱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DB라고 하는 그 시장까지도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에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진입을 한 그런 기업으로 변모를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 기반의 그 오퍼링을 제공을 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구매 플랫폼을 통해서 아리바바 같은 서플라이어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면서 서플라이어와 그 고객사 간에 연계를 해서 좀 더 용이한 쉽고 빠른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비즈니스까지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을 한 그런 기업으로 지금 변모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위 ERP만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벗어나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자체를 리딩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 기업으로서 한 걸음 더 나간 기업으로 변모한 SAP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커버할 내용은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혁신의 그런 어떤 배경과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능형 기업으로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죠. 뭔가 좀 똑똑하고 자동화된 그런 기업으로서 변모할 수 있는 SAP 이네이블러들과 고객 사례를 어떤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SAP가 오퍼링을 하는 제공을 하고 있는 전체 프레임워크가 뭔지를 간략하게 서머라이즈하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아마 점심을 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6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서 컴퓨터가 만든 얼굴이 있습니다. 1, 2, 3, 4, 5, 6번 중에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기계가 만든 얼굴. 2번. 3번. 4번. 아마 5번 하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그죠? 5번, 6번. 사실은 다 컴퓨터가 만든 얼굴입니다. 진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게 지능형 기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만큼 디지털 기술이 할 수 있는 아트 오브 파시블 자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한 짧은 비디오를 공유해드릴 건데 어떤 비디오냐면 이제 테슬라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운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비디오를 보실 때 소리랑 경고음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장면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고, 지금 뭐 오토파일럿이니까 아마 사고가 앞에서 생겼으니까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다음 비디오에서 저 밑에 있는 시간을 잘 보세요. 그리고 삐비빅하고 경고음이 나는 시점과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나는 시점에 시간의 갭을 한번 잘 듣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6시 1분 32초에 사실은 경고음은 발생했어요. 이미. 테슬라는 그 12개의 센서와 그 전후방의 카메라와 레이더를 장착하고서 사실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반자율주행으로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사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2초 뒤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이전에 이미 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레이더를 계속 10분의 1초에 한 번씩 쏴대면서 3D 이미지를 만들어서 도로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 사실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측을 해서 삐비빅 경고를 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브레이크를 틀고 알아서 사고를 방지한 거죠. 이게 도대체 지능형 기업하고는 뭔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자동차를 잘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1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런 어떤 자동 항법 시스템이라든지 오토파일럿 기능 자체는 없었습니다. 다 메커니컬 파트였죠. 근데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센서와 레이더와 이미징을 활용을 해서 실제 그 순간순간마다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디지털에 의한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죠.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자율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죠. 기업도 궁극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은 또는 기능형 기업의 목적 자체는 기업이 알아서 움직이면 돼요. 그게 아마 궁극적인 모습일 거예요. 허나 기업의 존속의 그런 어떤 존재의 목표 자체는 어떤 직원들과 사회와 이런 쪽에 부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결코 자동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기업은 없을 겁니다. 향후에도. 하지만 사람과 기계와 어떤 데이터와 이런 어떤 인포메이션 시스템들, 디지털 기술들이 같이 융합을 해서 같이 이런 어떤 코디네이트를 하고 오케스트레이트를 하면서 뭔가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기업들은 탄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기업들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프리딕티빌리티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뭔가 좀 더 자동화하고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옵션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면 사실 아침에 홍 대표님께서 비슷한 장표를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 로고들이 있죠. 왼쪽의 브랜드와 오른쪽의 브랜드의 차이는 사실은 디지털 이미그런트냐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냐의 차이입니다. 선을 가르는 부분은 구분자는 사실은 80년도를 중후반으로 해서 80년도 이전에 어떤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 모바일이 이렇게 왕성하게 있지 않을 때 기업을 시작한 기업들이고요. 어찌 보면 굴뚝 산업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컴퓨터 산업들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은 80년대 중반 이후에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 행위를 가지고서 시작된 기업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006년과 2018년도에
시가총액 탑 1 to 5를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왜 2006년과 2018년을 나눴냐면 2007년도가 사실은 혹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이폰이 출시됐던 해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욕구라는 측면에서, 니즈라는 측면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시점과 그렇지 않았던 시점이 2007년을 기준해서 6년, 18년으로 나뉜 거죠. 6년도만 보더라도 사실 저 탑5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를 빼고서는 윈도우 때문에요.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뭐 오일 앤 가스 또는 뭐 발전 또는 오일 앤 가스죠. 또는 뱅크 이런 금융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에 탑 1, 2, 3, 4, 5를 보면 다 테크 회사들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의 총액을 보더라도 2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전체를 합했을 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희한하게도 6년도에도 3위였고 18년도에도 3위였죠. 아마 지금은 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시가총액 자체가 3배 정도 뛰었죠. 3배 이상. 근데 이 차이는 뭐냐 하면 결국은 얼마나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고 변화에 적응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시장의 니즈를 얼마나 잘 맞춰줬느냐라는 측면에서 탈바꿈에 성공한 기업들, 탈바꿈에 성공하지 못했던 기업들이죠. 왜냐하면 2006년도나 2000년도 중반 또는 2000년도 초반을 보더라도 사실 저는 테크 기업들 중에도 사라진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냅스터 또는 한국에서는 프리첼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 시장에선 사라졌죠. 허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드밴스된 회사다,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회사다, 정말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도태한 이유는 사실은 변화에 적응을 못한 겁니다.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런 테크 회사가 아니면 앞으로 살아남을 길이 없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테크 회사이면은 좀 더 좋은 거고요. 테크 회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굴뚝 산업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한 80% 정도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네이티브라기보다는 디지털 이미그런트의 브랜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참석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 회사가 아니면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는 정말 이게 성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128년 된 기업 필립스라고 하는 예전에 전구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필립스 라이팅. 근데 이제 전구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전구에 대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필라멘트로 전구를 만들다가 뭐 이제는 뭐 LED도 만들고 하다가 결국은 전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구 이상의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하는 회사로 변혁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짤막한 비디오를 가지고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게 담긴 시사점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gather all this data and turn that into valuable insights for our end customers. That can be additional revenue opportunities. We're in the middle of a big transformation from being a product company, becoming much more of a systems and services company, and we are the leading lighting company when it comes to IoT. Primarily we're working with cities, utilities and service providers that operate buildings and landmarks. We're working with SAP to make that vision happen. 보시는 것처럼 필립스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1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작 자체는 전구라고 하는 그 제품, 프로덕트를 시장에 공급하던 회사가
이제는 단순하게 그런 어떤 프로덕트를 제공하기보다는 프로덕트 as a 서비스 또는 전체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에디셔널한 서비스 자체를 뭐 인도 포지셔닝을 전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속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걸 통해서 변모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까 비디오에서 잠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보면은 키워드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단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작은 전구였다. 하지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제품을 제공하기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사람들의 니즈를 제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구라고 하는 프로덕트 자체의 근본 목적은 전구가 아니죠. 사실은 빛이라는 거고 그 빛을 통해서 안전함, 편안함, 그리고 밤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물들을 연결해서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고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고객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변모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모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그러면 코스트가 들죠. 하지만 이러한 비즈니스 케이스 자체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접근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고, 전구에서 무슨 감동을 느끼겠어요. 허나 필립스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간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로 혁신을 한 그런 기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자체는 사실 디지털 네이티브든 디지털 이미그런트든 똑같은 그런 어떤 도전 과제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사실 산업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필립스만 보더라도 전구를 팔던 회사가 무슨 컨설팅 서비스를 하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에 있었던 업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오퍼튜니티를 만들어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필립스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자체, 와이파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커넥티비티를 전구에다 붙여서 데이터를 콜렉트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추가적인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과 기계의 협업이 생산성 혁신에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로봇들만 보더라도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과 로봇과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생산성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IoT나 커넥티비티들이 이제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방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 또는 밸류 체인 자체의 어떤 가정,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정이나 그런 모습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단순한 프로덕트에서 벗어나서 서비타이제이션, 결국은 에브리띵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로 바뀌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결국 지능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들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증가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디지털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 자체를 드라이브하는 것 자체가 어떤 뭐 AI, ML, 사실은 그게 이런 변화를 드라이브했던 건 아니죠. 실제 이러한 디지털에 대한 혁신이나 이런 변화는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사실 고객 니즈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거고, 사람의 욕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맞는 기업으로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창출해야 되고, 그 부분을 충족시켰을 때 결국은 디지털 혁신 또는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런 어떤 혁신의 진화를 보더라도 사실은 당시에 있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의 이런 어떤 산업을 보더라도 제조 쪽을 보면 사실 그 당시에는 공장에 대한 현장 자동화나 기계 설비를 깔고 매스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0년대에 들어서는 PC가 늘어나고 그리고 인터넷이 확산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SAP와 같은 기업들이 ERP나 아니면 CRM, 기업용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표준화, 통합화
소위 얘기하는 사무 혁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가 지난 10년간 사실 2000년도 초반부터 2010년까지 발생을 하면서 실제 디지털 혁신은 그 당시에 시작했던 거고요. 이제는 AI, ML, 머신러닝이나 IoT 또는 블록체인 등이 이제 굉장히 파퓰러하게 가용해지면서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뭔가 자동화를 하고 지능을 각각의 프로세스에 심으면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로서 변모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실 저희가 밸류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산, 활용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초반에는 프로덕트에 대한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이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공장이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좀 더 고도화하는 데 포커스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그런 물리적인 아셋들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었다는 거죠. 사람과 기계와 설비와 이런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뒷단으로 가면서 디지털 혁신과 지능형 기업이 되면서 사실 앞단에는 어찌 보면 기본을 잘하자.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기반 다지기를 했던 거고 사실 뒷단으로 가면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이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통한 차별화 포인트를 데이터라고 하는 데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설비나 기계를 가지고서 그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베이직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결국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와 기술 기반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잠깐 이렇게 반짝 떴다 죽는 거 아닌가 굉장히 패셔너블한 단어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과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질문을 딱 하나 하면 다들 저의 생각과는 좀 다른 대답들이 나와요.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십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사실은 목적성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에 대한 그런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보게 되면 사실은 크게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성의 혁신적인 변화. 더 만들어야겠죠, 이제는.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을 활용한 프로덕티비티의 향상이 하나의 목표가 돼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전반적인 고객 경험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 새로운 정의.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원하지 어떤 제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고객 경험에 대한 포커스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디멘션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맨 마지막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위에 두 가지 프로덕티비티와 어떤 익스피리언스, 컨비니언스라고 하는 익스피리언스 자체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하지만 제일 간과하고 있는 건 맨 마지막에 있는 임직원의 일하는 방식의 전환입니다. 그들도 일하는 경험 자체가 좋아야 사실은 위의 생산성도 향상이 될 거고요. 그들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돼서 행복해야, 경험이 좋아야 실제 고객들한테 경험도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겸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을 때 어떤 기업들은 하나에 더 포커스를 하지만 밸런스 있게 저 세 가지를 가지고서 어떤 프라이어티를 정하고 로드맵을 정하시면 사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어떤 디멘션별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SAP가 제공을 하는, 특히 SAP의 디지털 코어라고 얘기하는 S4HANA와 그 외에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 속에 있는 모든 솔루션들에서 제공을 하는 어떤 케이퍼빌리티, 이네이블러들과 그리고 이 이네이블러들을 가지고서 저희 글로벌 고객들이 만들어낸 어떤 성공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세대로 가면서 사실 업무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런 그 단순 반복 작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하는 거를 100% 저희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자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인력들을 재배치를 하고 잡을 전환을 시켜서
사실은 뭔가 날리지 워커로서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사실 이러한 어떤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맥킨지 리포트를 들여다봤더니 사실 전체 그런 어떤 업무를, 미국에 있는 업무들을 몇 가지 한 패턴으로 구분을 하고 그 패턴 중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퍼센티지, 비율 자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앞단에 굉장히 그런 어떤 예측 가능한 일들,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나왔고요. 뒷단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뭔가 머리를 사용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화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베이 결과 자체를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전체 직업 중에 한 60%, 그러니까 사실 40%는 뭐 변호사가 됐던 뭐 이런 부분들은 자동화가 어렵다라는, 사실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직군에 대해서는 자동화는 어렵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 60% 중에서도 전체 그 60%가 수행하는 작업들을 다 자동화하기보다는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자동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서베이 결과가 나왔던 리포트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이거는 OECD에서 갖고 있던 데이터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월드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배포했던 그런 결과인데, 서베이 결과인데, OECD 리포트를, 기존에 있던 OECD 리포트를 보면 대한민국 자체가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현장에 있어서의 자동화 자체는 많이 된 것처럼 저희는 돼 있는데, 상황은 사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보면 반복적 육체 노동이나 반복적 인지 노동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얘기인즉슨 여기에 있는 반복적인 육체와 인지 노동 자체를 사실은 자동화시키고 거기에 사용됐던 그거를 수행했던 인력들 자체를 저런 인지 노동 쪽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생산성이나 이런 어떤 그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많은 개선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 포인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SAP가 글로벌에서 유럽에 있는 그 화학회사인데요. 바스프라고 하는 BASF죠. 라고 하는 화학회사에서 사실 그런 어떤 반복적인 작업 자체를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SAP와 같이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과 입금 전표를 매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제를 하고 입금이 되면 사실 그 입금이 제대로 된 인보이스랑 매칭을 시켜주는 작업은 굉장히 반복적인 일이고 단순한 매뉴얼 작업입니다. 그래서 바스프랑 했던 작업을 처음에는 저희가 그 룰 베이스의 매칭을, 간단한 룰 베이스 매칭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초기 당시에는 40% 정도의 매칭률을 보여줬습니다. 60%의 인보이스와 그런 어떤 그 페이먼트는 사실은 손으로 구분을 했어야 되는 시점이었죠.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한 룰 베이스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고 정밀한 룰 베이스로 바꿨을 때는 70%의 매칭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머신러닝을 적용했을 때는 94%의 매칭률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 유러피안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요.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코라고 하는 기업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코스코는 뭐 대형 그 슈퍼 뭐라고 하죠? 홀세일러죠. 근데 미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점포도 있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했던 프로젝트는 사실은 수요 예측의 자동화입니다. 근데 수요 예측 자체를 단순하게 어떤 뭐 룰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을 통해서 ML을 적용을 해서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자체는 1,200억 불 정도 되는데 코스코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은 베이커리라고 하는 그 빵하고 이거 하는 코너가 있죠. 코스코에 가면 그 제가 그 라인에다가만 일단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파일럿 프로젝트의 목적 자체는 그 결국은 웨이스트,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잘못 생산된 빵을 버리는 것을 좀 줄여보자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거고요. 그때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결과 자체는 결국은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이 1,200억 불인데 사실은 베이커리 섹션만 하게 되면은 한 100억 불의 매출이 나옵니다. 100억 불이 아니라 10억 불의 매출이 거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 10억 불에서의 10%, 1억 불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는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1억 불의 웨이스트와 그리고 사람들의 시간을 로스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어프로치를 했는데 초기 이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에는 엑셀 기반의 주 단위 수요 예측을 하다가 머신러닝과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주 단위 예측을 자동화시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런 어떤 히스토리컬 세일즈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로컬 지역에 있는 모든 이벤트의 데이터를 갖다 끼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날씨 데이터도 같이 넣어서 이런 머신러닝을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임프루먼트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시작 자체는 한 9개의 스토어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50개로 확산을 하고 있고요. 결과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지금 2020년도까지는 전체 스토어를 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머신러닝 기반의 포캐스팅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웨이스트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시작 자체는 베이커리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프레시 굿, 그러니까 신선 제품과 생선류에도 같은 로직을 적용을 해서 이런 어떤 낭비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가 수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SAP는 이런 어떤 코스코의 사례나 코스코의 사례와 같이 없는 그런 어떤 앱, 그러니까 이게 코이노베이션이나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코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모델링을 하고 그런 머신러닝의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던 케이스고요. 실제 SAP 자체 솔루션, 그러니까 뭐 S4HANA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능형 ERP나 또는 뭐 컨커라고 하는 트래블 앤 익스펜스 매니지먼트 솔루션 또는 구매 솔루션 같은데 실제 이러한 머신러닝의 기법 자체를 내재화해서 별도의 그런 어떤 그 추가의 에포트가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그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릴리스가 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예로 지금 1809 버전, 2018년도 9월 달에 나와 있는 버전에는 이미 이러한 머신러닝 기반의 뭐 납기 지연 예측이라든지 또는 비정상 손익 탐지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옵션들이 다 이미 빌트인 돼 있어서 결국 작년 9월 달에 나와 있는 S4HANA 버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SAP는 지능형 기반의 솔루션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없다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납기 지원의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IRPA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SAP가 기본에 장착을 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A라고 하는 인텔리전트 봇 위에 머신러닝을 탑재를 하고 그리고 인터랙션 자체는 conversational AI, 그러니까 대화형으로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그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요. SAP가 제공하는 RPA와의 차이점, 기존의 RPA와의 차이점은 저희는 UI 레벨에서의 자동화가 아니라 실제 네이티브 API, SAP의 그런 백본에 있는 네이티브 API랑 연계가 돼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UI가 변경이 되든 프로세스가 변경이 되든 RPA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그런 특장점이 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실제 RPA 자체도 오토메이션 자체도 실제 분기별로 계속 추가가 돼서 각각의 프로세스 영역별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고객 경험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실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자체를 개선을 하자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시스라고 하는 일본의 브랜드를 아실 거예요. 스포츠웨어 브랜드죠. 이 회사는 이제 굉장히 그 달리기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각광받는 브랜드인데 아식스는 2000년도 초반에 사실은 회사의 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신발을 팔기보다는 이런 어떤 러너들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되게 잘 달릴 수 있고 부상이 안 나면서 잘 달릴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경험 자체를 바꾸자라는 관점에서 실제 신발을 그냥 제공하기보다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실제 3D 스캐닝을 통해서 발을 스캐닝 하고요. 그리고 실제 달리는 모습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제 저러한 어떤 런키퍼라고 하는 러닝 앱까지 같이 인수를 해서 실제 달리는 패턴 그리고 얼만큼 달리는지 어느 정도를 빈번하게 달리는지도 같이 분석을 하고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달리고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칭까지도 같이 제공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어떤 경험 자체를 올리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반 자체는 어떤 싱글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를 전체 온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모으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서 이런 레커멘데이션을 하는 기업으로 변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 분석 역량을 위한 단위 플랫폼을 만들고 실제 어떤 마케팅 효율에 대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만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SAP를 아시는 분들은 Fiori라고 하는 UI를 아실 거예요. Fiori는 예전에 프리딩딩한 그 UI 자체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HTML5를 활용을 해서 UI 자체를 이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코이노베이션 프로젝트로 SAP가 고객사와 같이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패드에 예전의 감성을 살려서 글씨를 쓰는 것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슬라이스 앤 다이스를 하면서 드릴 다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UI를 SAP Inscribe라는 걸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자체는 2019년 Q1부터 파일럿으로 파일럿 고객들이 있는 거고요. Q2나 Q3에 공식적으로 릴리스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UI 사례인데요. 손으로 작동을 하기보다는 눈동자를 통해서 포인팅을 하고 그걸 통해서 UI 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UI로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잠시 공유해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 세 가지 관점에서 혁신이 필요한 거고 저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SAP가 얘기하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밑단의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익스텐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과 추가적으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를 제공을 하는 그런 어떤 리오나르도 플랫폼을 가지고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드라이브하고 지능형 기업으로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더 자료가 있으나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배포된 자료에 있는 이메일이나 이걸 통해서 저를 컨택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